네, 피부 생리학 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사실은 9주차인데요. 9주차지만 뭐 늘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의 어떤 그 휴일이라든가 또는 이제 결강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요 시간은 7주차 강의, 7강의 첫 번째 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네. 요 7강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사실 앞에서도 어느 정도 다룬 내용이긴 한데요. 앞에서 우리가 피부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또 이 피부의 구조에 따라 가지고 특히 최외곽층에 있다고 얘기하는 이제 각질층, 그렇죠? 예. 표피층에 이제 속하는 거죠. 표피층은 뭐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기저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바로 이러한 이제 우리 표피층의 각질층이 이제 우리가 피부 장벽의 역할을 갖다 이제 주로 이제 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피부 장벽이 사실은 여러 가지 영양 인자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파괴가 되기도 하고 약화가 되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피부의 장벽 기능을 갖다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갖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7강에는 그러면 바로 그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고 이러한 이제 인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이제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7번째 강의는 피부 장벽의 영양인자, 피부 장벽을 갖다가 손상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그런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 그런 인자들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먼저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앞에서 이제 수차 다뤄왔지만 사실은 피부에 존재하는 이제 가장 바깥 쪽에 이제 각질층이라고 하는 것은 각질 세포와 그쵸? 그 각질 세포들 사이에 이루어져 있는 세포간 지질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또 이 각질 세포들을 갖다 연결해주는 교소체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서 얘네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마치 벽돌과 시멘트의 역할로 묶여져 있고 그 중간중간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이어져 있는 이러한 형태의 이제 각질층을 형성하는데 바로 이 각질층들이 피부 장벽의 역할을 갖다 한다. 이렇게 이제 수차에 걸쳐서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렇게 어떤 오염물질이 되든 또는 세균이라든가 이런 이제 미생물들이 침범을 해도 안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그래서 방어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 피부 장벽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로 이 장벽은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존재하는 각질층이 그 기능을 갖다 담당한다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각질 세포와 그 세포 사이에 존재하는 각종 단백질들 그리고 바로 이 각종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세포간 지질들, 또 각질들을 갖다 서로 이어주고 있는 각질 교소체, 그리고 세포간 지질에 포함되어 있는 인지질이라든가 천연 보습 인자라든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세포간 지질,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건강한 피부의 경우에는 이렇게 각질 세포 그리고 세포간 지질, 교소체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아주 단단한 장벽을 갖다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이것이 이제 피부 장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러한 피부 장벽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우리가 앞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요소의 내외적 인자가 피부 장벽에 이제 영향을 줘서 피부 장벽을 갖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약화시키기도 하고 또 허물기도 하고 그렇죠? 거기에는 온도, 습도 또는 자외선, 연령 또는 성별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이온, pH, 침수, 수분에 이제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다음에 호르몬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피부 장벽을 갖다 손상을 시켜서 그로 인해서 피부의 질환을 갖다 이제 유발을 하게 되면 그 피부의 질환은 대표적으로 소양증, 가려움증이나 또는 염증, 이제 곱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소양증 같은 경우는 자꾸 긁는 과정에서 피부에 외상이 생기게 되고, 그 외상이 생기게 되면 또 그것이 악화가 돼가지고 피부의 장벽을 갖다 이제 손상시키게 되고, 이런 결과를 갖다 초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염증의 경우도 결국은 피부의 장벽을 갖다 손상시키는 그런 결과를 갖다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봤었던 이런 이제는 인자들, 영향을 갖다 주는 그런 요소들이 어떠한 영향을 갖다 주는지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제 앞에서는 이러한 인자들에서 손상이 되었을 때 그 손상된 형태로 나타나는 질환이라든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던 거고요. 여기서는 바로 영향을 주는 인자를 중심으로,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도. 먼저 정상인의 피부 온도는 환경에 따라서 변하게 되겠죠. 그렇죠? 너무 더울 때도 또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배출하면서 온도를 갖다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또 너무 추울 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온을 하기 위해서 장갑을 낀다라든가 옷을 뭐 더 껴입는다든가 이렇게 이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인의 피부 온도는 환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외부의 온도에 따라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차가워지기도 하고 또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저온 상태에서 장시간 추위에 노출이 되면은 정상적인 피부는 동상을 갖다 입거나 또는 동창, 이런 그 피부 질환들이 발생을 해서 고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면은 피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이제 걸리게 되는 것이죠. 피부 장벽이 손상된 피부 장벽을 갖다 이제 손상시킨 후에 43도씨 이상의 고온 환경에 노출이 되면은 장벽의 회복이 늦어진다는 그런 이제 실험 결과, 연구 결과들도 이제 있고요. 또 32도에서 36도의 온도, 우리 보통 이제 체온과 가까운 그런 이제 온도의 경우에는 피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회복을 갖다 촉진시키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갖다가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제일 이상적인 환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가 정상 기능을 갖다가 발휘하고, 또 그 다음에 장벽이 손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습도가 50% 내외, 그리고 온도, 공기 중의 온도는 한 20도씨 정도, 이러한 조건. 그래서 우리 병원 같은 데도 가보면은 그 온도를 실내 온도를 20도씨로 유지를 하자,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러한 상태가 이제 피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갖다 이제 하고, 사람들이 보통 이제 활동하기 가장 적절한 온도, 이런 정도는 보통 22, 3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도는 이렇게 피부에 영향을 미쳐서 피부의 어떤 기능의 회복 또는 피부의 정상적인 이제 뭐라 그럴까,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할 수 있는데 영향을 미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계절에 따른 실내의 적정 온습도는, 그래서 봄, 가을 경우에는 적정 온도가 19도에서 23도, 그리고 적정 습도는 50%. 여름의 경우에는 약간 습하잖아요, 날씨가. 그렇죠? 온도가 높을수록 또 그리고 공기 중에는 수분을 더 많이 포함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것이 이제 물리적인 그런 이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공기 중에는, 공기뿐만이 아니라 기체 중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수분이 더 많이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습도가 좀 높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의 경우에는 한 60% 정도까지, 이때까지를 우리가 적정한 습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름의 경우에는 이제 뭐 외부 환경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적정 온도도 조금 더 높여서 24도에서 27도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겨울의 경우는 또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온도도 마치 같이 따라서 이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도에서 21도
뭐 겨울에도 보통 이제 20도 정도는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런데 겨울은 또 온도가 떨어지면 공기 중에 수분의 함량도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적정 습도도 마찬가지로 떨어져서 한 40% 정도.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른 실내 적정 온도와 습도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손이라든가 귀라든가 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끊임없이 어디예요? 외부 환경에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발도 사실은 좀 외부의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좀 적기는 해요. 우리 보통은 뭐 외부에 있을 때라고 하더라도 양말도 신고 신발도 신고 그렇긴 하지만, 지면이라고 하는 이런 데 이제 또 끊임없이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발은. 그래서 외부 환경과 아주 밀접한 그런 이제 상태에 처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손, 발, 그리고 귀는 바로 노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데에 동상이 걸릴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손에 동상이 걸린 사례, 귓바퀴 주변에 동상이 걸린 사례, 그리고 발가락에 동상 걸린 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사진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를 갖다 우리가 이제 온도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휴가철을 맞아서 피서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여름에 이제 뭐에 주의를 해야 되는지 직후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런 시간이 것들을 지나서 영상으로 화상 보시고,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뜨거운 여름철 피부 건강 지키는 방법 최소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여행을 다녀온 장성규 군. 햇볕에 그을린 탓인지 피부에 열기가 가시지 않아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간지럽기도 하고 빨개지면서 좀 피부도 일어나고 수포나 이런 것도 생기고 했었는데, 장군의 병명은 일광화상.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돼 염증이 생긴 겁니다. 초반에는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는데 더 심해지면 피부가 붓고 물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증 화상의 경우 열이 나고 오한이 느껴지는 등 전신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광화상은 햇볕에 노출된 이후 3시간에서 6시간의 잠복기가 있어 자칫 놓치기 십상입니다. 자외선 노출 직후에는 특별히 환자들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 온도를 초기에 좀 낮춰주면 염증 반응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색소 침착이 되는 것을 조금 예방을 할 수는 있는데, 일광 화상의 증상은 12시간에서 24시간이 지난 뒤 최고조에 이르고 그로부터 만 사흘이 지나야 완화됩니다. 빨리 낫기 위해서는 햇빛에 노출된 직후 즉시 찬물 샤워를 하는 것이 좋고, 조금이라도 따갑다면 알로에 겔을 발라 열감을 내려줘야 합니다. 특히 화상 부위에 된장이나 소주 등을 바르는 민간요법은 증상을 더욱 악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특히 이제 여름의 경우에는 일광화상, 즉 햇빛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많이 너무 과도하게 노출이 됐을 때 이제 화상을 입거나 이제 그런 경우를 갖다 이제 이렇게 겪게 되는데요. 그와 관련된 이제 영상을 갖다 이제 같이 보셨고요. 사실은 요 전에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것은 이제 겨울에 주로 일어나는 이제 동상, 그렇죠? 또는 동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심부 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장기에 이제 가까워질수록 우리 내부로 이제 깊이 들어가서 심부 온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피부의 온도는 이제 가장 바깥쪽에, 그렇죠? 환경과 이제 접촉하는 이제 그런 이제 온도를 갖다 이제 감지하는 그런 이제 기관인 것이죠. 그래서 심부 온도와 피부 온도는 어떠한 또 연관성을 갖다 가지고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뇌, 오장육부 이러한 온도는 이제 우리 기관에 존재하는 그런 이제 온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기관이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온도이기 때문에 심부 온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피 또는 이제 손발 이런 이제 사지의 온도는 이제 피부 온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체온은 체내의 에너지 대사 과정에 있어서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런 이제 열로 인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이제 온도이죠. 그렇지만은 바로 그렇게 형성이 되는 온도는 이제 인체 표면을 갖다 통해서, 즉 피부를 통해서 외부로 이제 방출되죠.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열의 흐름상 물리학적 법칙 하에서 오장육부나 사지에서 이제 발생한 열 에너지는 인체 피부의 모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과정인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심부온도라고 하는 우리 장기들, 즉 이제 피부라든가 이런 것들로 둘러싸인 그 안쪽에 장기의 이제 심부 온도는 피부 온도보다는 높습니다. 예, 높고 피부 온도는 또 외부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그 외부 기온보다는 사실은 이제 높은 형태로 이제 유지가 되죠. 예.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인 조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사실 피부의 온도, 뭐 이제 그 옷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렇죠? 양말이라든가 장갑을 껴서 이제 보호를 하려고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온도보다는 이제 높단 말이에요. 여름은 그럼 어떠냐? 여름도 우리가 통상적인 온도가 어느 정도예요? 우리 체온에 36.5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름의 경우에도 사실은 대부분은 외부의 온도보다도 우리 체온, 심부의 온도가 사실은 높은 상태죠. 그렇지만 아주 극심한 더위가 계속되는, 폭염이 계속될 경우에는 바로 뭐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36.5도를 갖다 넘는 그런 온도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엔 그래서 일사병이라든가 열사병이라든가 이런 이제 아주 그 기온과 관련된 그런 이제 질환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예. 그런 얘기를 갖다 이제 한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고요. 예. 바로 이제 심부 온도 영역과 피부 온도 영역의 이제 상관관계를 갖다 이제 나타낸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심부 온도와 피부 온도의 이제 관계를 갖다 보면 심부 온도의 경우에는 쉬고 있을 경우에 대략 이제 36도에서 37도 뭐 이런 정도, 그렇죠? 예. 36도를 넘고 37도를 좀 넘어서 38도 이하. 피부의 온도의 경우에는 한 3도 정도, 2, 3도 정도, 그렇죠? 그러면서 일을 함으로써 점점 심부 온도는 높아집니다. 예. 일을 하니까 이 안에 있는 이 기관들, 장기들 이런 것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높아질 거죠. 그 다음에 쉬는 동안에는 다시 떨어지고. 그런데 일하는 동안에 피부 온도는 낮아져요. 왜 그럴까요? 일을 하면은 뭐가? 우리가 안에서 이렇게 심부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 열을 갖다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에서 땀을 흘리게 되잖아요. 땀을 흘리면 어떻게 돼요? 땀은 피부를 통해서 배출되니까. 그쵸? 예, 땀이 뭐 비 오듯이 쏟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피부를 통해 가지고 수분들이 지속적으로 배출이 되고 방출이 되면 피부의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과정에 피부 온도가 떨어지고요. 다시 쉬면은 이제 땀이 식고 그러면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심부의 온도는 장기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 심장을 포함해서 이 내장 이런 데가 보통 한 37도 정도까지 이제 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 주변 36도 정도. 그리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위치를 할수록 점점 온도가 떨어져서 32도, 손끝 같은 경우는 한 28도 정도. 예, 뭐 그런 정도를 갖다 이제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체온에 따른 몸의 변화는 36.5도에서 37도 정상 체온이에요. 그렇죠? 우리 체온은 건강한 상태고 면역력이 왕성한 상태죠. 그런데 요거보다 좀 체온이 떨어졌어요. 36도 몸을 떨어서 몸을 떨게 되고 보들보들 떨게 됩니다. 예, 열을 갖다 보충해야 됩니다. 35.5도 정도 되면은 배설 장애를 갖다 일으키고요. 알레르기 증세, 자율신경계에 있어서 교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심부 온도의 즉 체내의 이제 몸의 변화예요. 그리고 35도 정도가 되면 암세포 증식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증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몸을 따뜻하게, 훨씬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34도가 되면은 의학적으로는 저체온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33도가 되면 동사 직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환각 상태에 이른답니다. 더 나아가서 30도씨 정도 되면 의식불명이고요. 27도가 되면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바다에 빠졌을 때 저체온 상태에 이제 빠져서 뭐 의식이 점점 혼미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바닷물의 온도가 우리 체온하고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바닷물과의 접촉에 의해서 우리 체온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34도 정도 되면은 저체온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고, 결국은 27도 정도 되면 바닷물이 27도까지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체온이 민감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습도의 습도. 건조한 환경에서는 피부가 장기간 노출이 되면 피부 장벽 기능이 이제 오히려 이제 향상이라기보다는 피부 장벽 기능이 이제 뭐라 그럴까? 그래도 비교적 이제 어떤 제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데, 건조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도 사실은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만 또 습한 환경, 너무 습한 환경에서도 문제라는 거예요. 습한 환경에서는 건조한 환경으로, 습한 환경에서 건조한 환경으로 이동을 하면 피부 장벽 기능에 이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비교적 그래도 우리가 약간은 수분이 적절한 수분을 갖다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건조한 환경에서 피부 장벽 기능이 손상이 되고, 또 동일한 환경에서 회복이 되면 정상적인 회복 양상을 갖다 이제 보이기는 합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는. 그런데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는 회복도 더디고, 또 이제 수분이 너무 많게 되면은 정상적인 기능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장벽 기능을 손상시킨 후에 건조한 환경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건조한 환경에 적응하기 전에 장벽 기능을 손상시키면은 표피의 과증식, 또는 비만세포의 비후, 비만세포가 늘어난다는 거죠. 또 염증이 동반되는 그런 결과를 갖다 이제 초래를 하게 되고요. 또 아토피 피부염, 건성과 같은 피부 질환들, 이런 것들은 겨울철처럼 아주 건조한 조건에서 계절에 따른 악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습제를 지속적으로 발라줌으로써 피부의 수분을 갖다 이제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피부의 이제 기능이 호전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이제 습도는 우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너무 고습도에 노출이 된 경우에도 문제라는 거지. 정상적인 습도에 있는 귤하고, 그렇죠? 너무 고습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귤하고 저렇게 곰팡이가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 귤 많이 사가지고 박스에 넣어놓은 상태로 그대로 닫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에 이렇게 곰팡이 쓴 귤들이 몇 개씩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 습도가 높은 그러한 이제 상태에 처해져 있어도 곤란하다. 또 건조한 상태에 처해져 있어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피부 건조증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침수, 물에 지속적으로 접촉이 되어 있는 침수 상태. 즉, 그래서 표현도 여기도 지속적인 물과 접촉되어 있는 상태. 즉, 침수는 각질층의 구조를 갖다 변형시켜야 된다. 왜? 각질층들을 갖다 이어주고 있는 것이 뭐죠? 세포간 지질이에요. 근데 이 세포간 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그러면은 세포간 지질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약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각질세포와 각질세포 간에 존재하는 세포간 지질 구조의 이상을 갖다 이제 초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벽 기능이 손상이 된 피부를 물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게 되면은 장벽 회복되는 속도도 점점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 거고요. 또 지속적인 물 접촉에 의한 피부 장벽의 손상, 그리고 회복이 이제 더뎌지는 이런 것들은 주부 습진을 갖다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설거지를 늘 많이 하게 되고, 빨래라든가 물하고 접촉이 많은 그런 주부들이 주부 습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질환들에 많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상된 피부 장벽의 회복을 위해서는 물이라든가 또는 기타 이제 용제하고의 반복적인 그런 어떤 접촉 이런 것들을 갖다죠 가능하면 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는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갖다 너무 많이 한다든가 빨래를 갖다 많이 해서 지속적으로 물하고 접촉하는 경우에는 빨리 건조를 시키고, 그리고 보호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핸드크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라두는 것이 필요한 거죠. 바로 이 침수에 의한 그런 이제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주부습진들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죠. 손에 껍질이 생긴다라든가, 그렇죠? 저렇게 발진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형태이고요. 자,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습진은 뭐 보통 습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건조해도 습진이 생겨요? 네, 보통 습진하면 다들 생각하시는 게 왜 습하고 짓 무르고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름에 많이 생기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땀나는 계절에 많이 생기지 않나, 뭐 기저귀 습진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는데 건조함에 의해서도 습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건성 습진이라는 것은 이제 피부가 건조하다 못해서 염증이 유발되는 질환인데요. 이 표피층에는 피부 지질이라고 하는 보호막이 있는데요. 이제 이 보호막이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을 예쁘게 막아줘서 물탱크처럼 보호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겨울에는 너무 바람 많이 불고 난방 트니까 뜨거운 바람 많이 나오고 안팎의 온도차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 속의 지질이 양도 줄어들고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피부 세포가 점점 쪼그라들고 가렵고, 가려우니까 긁고, 긁으면 더 가려워지고, 이런 악순환을 거치면서 염증이 유발되는 질환이 바로 건성습진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건선습진이라는 거에 걸리면 피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왜 이 주부습진이 걸리면 이렇게 화상 입은 것처럼 네네. 껍질이 다 벗겨지고 뻘겋게 왜 좀 이런 건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 네, 건성습진과 주부습진은 엄연히 다른 질환인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건성습진 사진을 보시면 일단 피부가 굉장히 붉어지고 작은 좁쌀 같은 게 오돌도돌하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하얀 비듬 같은 각질도 겹겹이 쌓여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심해지면 진물이 나기도 하고, 장기간 지속되면 왜 코끼리 피부처럼 되게 두꺼워지는 피부가 되기도 하고 색소 침착도 남을 수 있습니다. 주부습진은 그냥 물이나 세제에 너무 자주 노출돼서 생기는 접촉 피부염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도 손 자주 씻으면 물론 많이 생기실 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손가락 끝에서 시작해서 손가락 전체나 뭐 손바닥, 손목까지 번지는 특징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가 많이 빨개지고 껍질이 벗겨지는 것이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주부습진, 물에 지속적으로 접촉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주부습진이고, 또 너무 이제 건조한 환경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습진으로 이렇게 발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제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